빠방하이. 겪어본 적은 없지만 뭔가 그리운 7, 80년대 아날로그 문화. 오늘은 설 특집으로 7, 80년대 음식과 문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지만요, 끝까지 봐주세요. 신기한 7, 80년대 음식과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설탕도 귀하던 시절 60년대 출시된 크림빵 너무 맛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 먹으려고 한 입씩 조금씩 녹여 먹었는데요. 60년대를 주름 잡았던 게 크림빵이라면 70년대는 보름달빵입니다. 달걀과 크림을 듬뿍 넣은 보름달빵, 둥그런 빵 사이에 달콤한 크림, 예술이었죠. 다만 제조 공정상 크림이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빵을 떼어내고 크림을 골고루 잘 바른 뒤 다시 부쳐 먹는 게 국룰이었다는, 크기도 큼지막하고 기름져서 영양도 만점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여러 상황에서 끼니를 대체할 빵으로도 활용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면 문상객들에게 술 한 병과 먹거리를 담은 비닐봉지를 전하곤 했던 옛날. 여기서 보름달빵은 꼭 빠지지 않았고요.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야식으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시간에 지급되던 달콤한 빵. 하지만 이걸 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 생각이 앞섰던 건데요. 하나씩 모으다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기 일쑤. 그래서 빵개를 했습니다. 빵개원 10명을 모아 개를 하면 한 번에 10개를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날이면 설레는 마음에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고. 70년대 하면 떠오르는 센세이셔널한 간식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호빵. 크림빵을 데이트시켰던 삼림식품. 이번엔 비수기인 겨울철에 잘 팔릴 만한 제품 개발에 도전합니다. 거리마다 따뜻하게 데워 팔던 찐빵에서 영감을 얻는데요. 1971년 10월 뜨거워서 호호 분다는 의미의 호빵을 선보이죠. 사실 호빵의 대중화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접 쪄야 해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제품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던 건데요. 연탄을 활용한 원통형 찜통을 배포하면서 찜통에서 갓 나온 촉촉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었죠. 출시 당시 호빵은 꽤 비쌌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50원 하던 시절 호빵은 한 개에 20원으로 현재 시세로는 개당 4,000원 이상이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빵은 국민 겨울간식으로 자리매김했고요. 현재 누적 판매량 65억 개를 넘어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매년 호빵을 2.6개씩 먹은 수준이라고. 10여 년 전만 해도 문방구나 동네 슈퍼에 가면 호빵찜기가 무조건 있었는데요. 길을 가던 사람들은 가게 앞에 호빵찜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겨울이 왔음을 실감했던 게 일상이었죠. 이후 긴 세월 동안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피자, 고구마, 단호박, 김치, 불닭 등 여러 가지 맛이 나왔지만요.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단팥 호빵이라고 하네요. 어릴 때만 해도 호빵찜기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사 먹었는데 그립네요. 추억의 분홍 소시지 다들 아시죠? 이제는 맛본 사람이 더 적을 것 같은 이 소시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소시지 하면 분홍 소시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주햄, 백설햄, 롯데햄 등 너무 저렴해서 알뜰 소시지라고도 불렸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환장했던 식품이죠. 80년대 초반만 해도 매일 먹기보다는 가끔가다 올라오는 귀한 반찬으로 보통 달걀물을 입혀 지글지글 전처럼 부쳐 먹었습니다. 이 분홍 소시지 부침 최고의 도시락 반찬이기도 했습니다. 김치와 분홍 소시지, 달걀 프라이를 얹은 도시락 하나면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시절이죠. 김밥을 쌀 때도 햄 대신 넣었는데요. 김밥을 만들 때 80년대 광고를 보면 분홍 소시지를 김밥에 넣는 장면이 나오죠.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도 옛날에는 이 소시지를 썼는데요. 과거 결혼 전 신랑 친구들이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던 풍습에서는 분홍 소시지에 청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몽둥이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남녀노소 먹었던 이 분홍 소시지 가짜 소시지라는 의혹이 넘쳐났습니다. 쩍쩍 달라붙은 식감으로 호불호가 꽤 갈리는 편인데요. 고기 맛은 안 나고 특유의 조미료의 감칠맛만 가득하다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분홍 소시지는 진짜 소시지와는 거리가 있는 식품으로 사실 어육 소시지입니다. 어육의 함량이 20% 이상으로 수상 가공식품류, 어육 가공품류로 분류되는데요. 이 어육 소시지를 최초로 개발한 건 일본입니다. 고기가 너무 비쌌던 1950년대 생선살과 다양한 고기 그리고 전분을 사용해 돼지고기와 비슷한 맛이 나도록 소시지 대용품을 개발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생산됐죠. 저렴한 가격에 돼지고기 맛을 즐길 수 있는 소시지, 인기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동나버려서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공장 앞에 줄을 설 정도였죠. 하지만 90년대 들면서 그 인기는 한풀 꺾이는데요. 영양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한 소비자들,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들의 등장으로 순 돼지고기로 만든 고급 소시지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분홍 소시지가 점차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도 분홍 소시지 특유의 맛이 가끔 땡길 때도 있는데요. 하긴 순고기를 사용한 진짜 소시지라면 그렇게 저렴할 리가 없긴 하네요.
70년대 핫하게 떠올랐던 식재료가 있습니다. 마가린. 마가린은 180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탄생했는데요. 나폴레옹 3세는 가격이 비싸고 보관이 어려운 버터 대신 군인들이 휴대하기 좋고 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 공급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버터의 대용품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내리겠다고 공표하는데요. 이에 연구에 돌입한 프랑스의 화학자 이폴리트 메주무리에 그렇게 1869년 진주빛의 인조버터가 탄생합니다. 그리스어로 진주를 의미하는 마르가리떼를 본떠 마가린이라는 1960,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마가린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판매량이 급증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당시에는 동물성 기름보다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는 인식이 있어 인기가 더 좋았죠. 역시 보통 식물성과 달라요. 마가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가성비와 편의성에 있습니다. 냉장고가 아닌 실온에 두고 써도 상관없고요. 버터처럼 온도 조절이 까다롭지 않아 식품 조리 시에도 여러모로 사용이 편하죠. 그래서 노점 토스트에서는 100이면 100 마가린을 썼다는, 특히 마가린을 비빔밥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등극합니다. 아예 TV 광고에서 마가린을 찌개에 넣거나 밥에 비벼 먹으라고 권장했는데요. 이게 이상한 건 아닌 게요. 낯선 서양 재료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식 퓨전 레시피를 적극 추천했던 시절, 케첩도 초기에는 깍두기로 담가 먹으라는 시도가 있었다는. 케첩으로 깍두기를 만들어 보세요. 입맛이 싹 돌아요. 꼬마들이 아주 좋아하죠. 변변치 못한 밥상에서 마가린은 훌륭한 반찬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실한 영양 상태로 열량이 높은 식품이 마치 보양식처럼 대접받았는데요. 따끈한 밥에 마가린을 한 숟가락 푹 퍼서 녹인 후 간장을 넣고 비벼먹기. 고소하고 짭짤한 맛, 목구멍에 기름칠한 듯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꿀맛이 따로 없었죠. 여기에 달걀 프라이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영양식이 되었다는. 그러다 슬슬 마가린이 몸에 안 좋다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마가린이 버터로 교체된 거라고 하네요. 아직도 마가린을 보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흰밥을 푸짐하게 퍼서 마가린을 듬뿍 얹어 조선간장에 비벼 먹던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여름 필수품인 시원한 탄산음료. 여기 80년대를 풍미했던 음료수가 있습니다. 왕년에는 코카콜라를 위협했을 정도라는데요. 바로 맥콜. 겉보기에는 콜라 같지만 맛도 성분도 전혀 다릅니다. 유기농 보리 추출액이 듬뿍 들어간 보리 탄산음료거든요. 경제발전으로 보리밥 대신 쌀밥이 주식으로 자리잡은 80년대, 보리 수요가 급감하면서 농가가 어려워졌는데요. 일화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보리를 사용한 상품을 개발하죠. 그렇게 1982년 최초의 보리 탄산음료 맥콜이 탄생합니다. 구수한 보리와 짜릿한 탄산의 만남, 세상 본 적 없던 맛이 났는데요. 탄산음료답지 않게 영양을 강조했습니다. 비타민 음료보다도 풍부한 비타민, 그리고 탄산음료에 주로 사용되는 캐러멜 색소, 합성 착향료도 첨가하지 않았죠. 한 입에 털어서 마실 수 있는 120ml 용량의 유리병으로 첫 출시. 거의 건강 드링크였는데요. 목욕탕에서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하는 용도로 중년 남성층 사이에서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용량의 페트병을 선보였지만요, 보리차에 탄산과 설탕을 잔뜩 넣은 느낌이라는 후기들, 호불호가 엄청 갈려서 청년층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죠. 이에 맥콜은 1987년 최고의 톱 가수 조용필을 모델로 기용합니다. 모델료만 무려 1억 원, 직장인 평균 월급이 80만 원 하던 시절 우리나라 광고 사상 최고의 모델료였죠. 이걸로 모자라 성대한 콘서트 현장을 광고로 담아내기 위해 88올림픽 경기장을 빌리고 팬클럽 회원 6,000명을 초대해 가득 메웠습니다.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도 나도 맥콜을 마시기 시작한 건데요. 출시 첫 해에 20억을 판매한 맥콜, 1988년에는 1,400억의 매출을 올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국민적 대중음료로 자리 잡은 건데요. 물론 다른 음료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피 상품들을 쏟아내기, 해태음료의 보리텐, 롯데칠성의 비비콜, 코카콜라의 보리보리까지 가수 이선희, 이상은 등 저마다 인기 가수를 모델로 기용하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느덧 보리 탄산음료들이 넘쳐나던 슈퍼마켓의 음료 코너, 판매를 위해 저마다 알아서 몸값을 낮췄고요. 사람들은 식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탄산음료 트렌드 변화도 하락세에 일조했습니다. 1989년 사랑해요 밀키스라는 주윤발의 한마디, 탄산음료의 트렌드는 단숨에 보리에서 우유로 넘어갔다는. 유행이 시들해지자 경쟁사들은 보리 탄산음료를 없애기에 급급했고요. 맥콜만이 명맥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맥콜, 날도 더운데 한번 마셔봐야겠네요. 70년대 겨울,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추웠습니다. 요즘과 달리 난방시설이 미비해서 체감온도가 훨씬 낮았던 건데요. 길거리는 물론 집도 춥고 학교도 춥고 버스를 타도 추웠죠. 그래서 겨울나기를 위한 월동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11월쯤 되면 너도 나도 월동 준비에 대한 안내 기사를 실었는데요. 월동 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역시 김장이죠. 김치가 거의 주식이었던 시절, 겨울에 먹을 김장 담그기는 온 가족이 매달리는 중요한 가정사였습니다. 추위가 다가오면
가면 동네 공터에 열리던 김장시장, 배추와 무, 고추, 마늘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죠. 지금처럼 몇십 포기 정도가 아니라 최소 200~300포기는 담갔는데요. 배달은 리어카가 담당했고요. 이웃의 도움은 필수. 김장 품앗이가 이루어졌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군부대 장병들이 힘을 보태기도 했다는 난방 준비도 단단히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난방연료로 주로 연탄을 사용했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나뭇가지를 태우는 집들이 많아 집집마다 땔감을 잔뜩 쌓아놓았고요. 창문을 비닐로 감싸는 것도 중요한 월동 준비였습니다. 심하게 추운 날이면 밤새 집안에 놓았던 물이 얼 정도로 외풍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집 밖에서 기르던 계집안에도 가만히를 덧대 추위에 대비시켰다는, 여기 겨울을 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물건도 있습니다. 털신, 어구부츠 이런 거 아니고요. 안에 갈색 털을 덧댄 검정 고무신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 겨울 신발이었는데요. 신문에서는 아이들이 1년 사이에 발이 자라 털신이 혹시 작아지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할 것을 권했고요. 찬바람이 불 때 자녀가 노부모를 찾아뵐 때 사들고 가는 선물이기도 했죠. 겨울철은 농한기였던 농촌, 펑펑 놀면서 지내기에는 괜히 죄책감이 들었던 농부들은 부업이라도 찾아서 하려 했습니다. 이때 딱 좋았던 게 새끼꼬기인데요. 벼를 수확하고 탈곡한 뒤 남은 볏짚들, 이걸로 새끼를 꼬아 줄이나 칩신, 바구니, 가마니, 멍석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생활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단순 작업인 새끼꼬기. 동네 사랑방 같은 곳에 여럿이 집단을 들고 모여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면 어느덧 새끼줄이 수북이 쌓였다고 하네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 했던 월동 준비, 여러가지 손재주도 익히면서 가족 간의 사랑도 두터워졌는데요.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네요. 우리나라의 대표 서민술 소주, 한 병당 2,000원이 안 되는 가격,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빨리 취할 수 있는 술이죠. 한반도에 소주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1300년대 고려 말입니다. 중류식 소주로 술마다 고유의 맛과 향이 있었지만요, 서민들이 마실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술보다 곡식이 많이 필요하고 제조 방법도 까다로워 귀족층이나 마실 수 있는 술이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곡식을 낭비한다며 민가에서 소주 제조를 금지하기도 했다는, 이처럼 고급 술로 대접받던 소주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건 1900년대 이후입니다. 20도에서 35도까지 왔다 갔다 했던 도수가 국민 도수인 25도로 굳어진 것도 이때쯤이었는데요. 식량 부족을 이유로 시행된 양곡 관리법이 그 시작이었죠. 곡식이 많이 소요되는 중류식 소주 대신 고구마, 타피오카 등을 발효시켜 얻은 알코올에 물을 탄 희석식 소주로 전부 교체된 건데요. 중류식 소주보다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용이해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지방 소주 업체들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자도주 보호 규정이 신설됩니다. 시도별로 하나의 업체만 허용, 전국에 200여 개에 이르던 소주 양조장이 각 시를 대표하는 10개소로 통폐합됐고요. 생산량의 50% 이상은 무조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애양심을 연계시키면서 지역소주 개념이 굳어졌다는, 현재 서울을 비롯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각각의 근거지를 두고 저마다 특색 있는 소주를 생산하고 있죠. 지금과 달리 병 사이즈도 다양했습니다. 뒷병 소주를 들어보셨나요? 무려 1.8리터로 한 대를 담을 수 있는 분량의 병을 말합니다. 수요가 진짜 많았던 게요, 지금과 달리 식솔이 많았던 시절 여럿이 한 잔씩이라도 하려면 적은 양의 소주로는 턱없이 모자랐고요. 세찬 반주로도 대병 소주를 쓰는 게 농촌 풍경이었죠. 포장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고객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대병 소주를 구입해 잔술로 판매했다는, 옛날에는 소주 한 병 달라고 하면 작은 거 아님 대병으로? 라는 질문을 먼저 했다는데요. 집안 어르신들은 남은 술을 헝겊으로 막아 벽장에 넣어두고 홀짝홀짝 마시곤 했다네요. 70년대 서민의 서름을 달래주던 소주, 별다른 안주도 없이 깡소주로 마시는 게 대세였죠. 도수도 높은데 깡소주라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했네요. 50, 60년대까지만 해도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생명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살만해지면서 맛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80년대를 대표하는 외식 문화, 바로 경양식입니다. 간소한 서양 요리라는 뜻, 다시 말해 보급형 양식. 우리나라 최초의 경양식당은 1925년 개점한 그릴입니다. 개점 초 가격은 3원 20전으로 당시 15전에 불과하던 설렁탕의 21배에 달하는 수준, 고위 간부나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죠. 이랬던 경양식, 80년대 들어서면서 특별한 날에 맛볼 수 있는 외식 메뉴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경양식집이 동네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하나의 문화가 된 건데요. 외식하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중국집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죠. 물론 당시 짜장면보다 서너 배는 비쌌지만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면 이런 세상도 있구나 했다는데요. 문을 열면 들려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색 소파, 고급스러운 원목 인테리어까지, 에피타이저부터 후식까지 풀코스로 제공해서 2시간은 기본으로
기준으로 죽치고 앉아있곤 했죠. 경양식 3대 메뉴는 돈가스, 비우가스, 함박 스테이크, 이외에도 오므라이스, 나폴리탄 스파게티,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요. 경양식집의 아이덴티티는 절대로 돈가스를 썰어서 내오지 않는다는 점, 패스트푸드조차 없었던 시절,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수저 대신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하는 것 자체가 낯설지만 설레는 음식 문화였고요. 경양식 먹으러 갈 때면 칼질하러 간다고 말할 정도였죠. 나비 넥타이를 맨 정중한 종업원도 대접받는다고 느끼는 데에 한몫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나면 꼭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보다 밥을 훨씬 선호했던 어르신들, 밥을 선택하면 흰 쌀밥 한 덩이를 접시에 얇게 펼친 후 참깨를 뿌려줬고요. 빵을 고르면 둥그스름한 모닝빵과 함께 딸기잼이 나왔죠. 에피타이저인 크림 스프에는 후추를 듬뿍 쳐서 먹는 게 국룰, 메인 메뉴는 커다란 접시에 나오는데 이것저것 많이도 담아줬습니다. 양배추 사라다, 혼옥수수, 후르츠 칵테일은 돈가스의 맛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우리 입맛에 맞게 김치, 단무지까지 반찬으로 제공됐죠. 후식 커피까지 야무지게 챙겨 마시는 걸로 마무리. 이렇듯 경양식은 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지만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도입되면서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돈가스나 오므라이스 같은 경양식 대표 메뉴가 김밥 천국의 분식집 메뉴로 강등되면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아직도 옛날 배경의 드라마를 보면 특별한 날 온 가족이 경양식집에 가는 장면이 클리셰처럼 등장하는데요. 요즘은 보기 힘든 풍경이네요. 동네마다 있던 공중 목욕탕, 목욕이 끝나면 시원하게 들이키던 음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얇은 빨대를 뿅 하고 끼워 건네주시던 바나나 맛 우유, 거침없는 때밀이를 견뎌낸 어린이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었죠. 이 바나나 맛 우유, 70년대 정부의 우유 소비 장려 정책에 힘입어 개발되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정부, 서독에서 젖소 200마리를 공수해 낙농 사업을 진행하고요. 국민들에게 우유 섭취를 적극 권장했는데요. 이게 웬걸? 반응용 신통치 않았습니다. 우유를 마셔버릇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힘얼건 우유는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식품, 게다가 선천적으로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해 화장실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우유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연구팀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선택된 게 바나나입니다. 지금이야 지천에 깔려있지만 수입 제한 품목이었던 바나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과일이었습니다. 바나나를 먹어봤다는 게 자랑이 됐던 시절, 그야말로 어린이들의 로망이었는데요. 이 선망의 과일을 우유에 넣는다는 발상, 신의 한 수였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호불호 없는 음료로 공전의 히트를 쳤다는 독특한 모양도 한몫했습니다. 한국식 정서를 고려해 항아리 모양으로 제작, 일명 뚱바라 불리며 바나나 맛 우유를 상징하는 아이덴티티가 되었죠. 사실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닐라 향과 바나나 향을 혼합해 맛을 냈던 것. 그래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법상 바나나 우유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바나나 맛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걸 노려 바나나 맛 우유를 저격하는 제품이 나오기도 했죠.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하지만 머릿속에 각인된 추억이 담긴 맛을 이겨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잠시 시련도 있었습니다. 2010년 축산물 가공품 표시 기준이 개정되면서 실제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라는 단어도 쓰지 못하게 된 건데요. 이러다 바나나 향 우유가 될 위기. 관건은 바나나 과즙을 넣었을 때 본래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느냐였고, 엄청난 연구 끝에 바나나 과즙 1%를 섞어도 맛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하죠. 여기서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맛이 안 난다는데 74년 출시 이래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는 바나나 맛 우유, 갑자기 땡기네요. 여름이면 해외여행을 즐겨가는 요즘, 옛날에는 외할머니 댁이 최선이었습니다. 옥수수 쪄먹고 잠자리 잡고 노는 게 전부였는데요. 아무나 해외에 갈 수 없었거든요.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권, 국민 대다수가 외국으로 떠나본 경험이 전무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관광 목적의 여권은 아예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장, 유학 등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했는데요. 귀중한 외화 유출을 막고 국민 통제를 손쉽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폭증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시대적 물결에 따라 더는 국민들을 막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1983년 1월 1일부터 관광여권 발급을 시작했는데요. 사상 최초로 해외 관광이 허락됐습니다만 제한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재산, 학력, 납세 이력까지 확인하고 2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을 걸었고요. 해외 독재 우려로 일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날 수도 없었죠. 가장 치명적인 건 나이 제한, 50세 이상 국민만 가능했다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반공교육이었던 소양교육 이수가 필수였는데요. 여권 신청자는 수강료 3,000원을 내고 교육을 받은 뒤 수료증을 획득해야 했죠. 이렇게 힘들게 받은 여권,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했고요. 그것도 단 한 번의 여행만 갈 수 있었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는 이야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혼여행은 국내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최고는 제주도였는데요. 국내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신혼부부 여러 쌍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인근 관광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한편일률적인 여행 패턴이었는데요.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건 1989년 드디어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입니다. 온갖 제한이 사라지면서 국민 누구나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됐고요. 여행사들이 각종 패키지들을 내놓으면서 친목여행과 효도관광이 유행했죠. 대학생들은 너도 나도 배낭여행을 떠났다는 사상 최초로 출국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여권 발급 창구는 마비될 지경이었는데요. 휴가철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하네요. 해외도 내 맘대로 갈 수 없던 80년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네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동짓날은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였습니다. 동지란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대표적인 풍습은 팥죽 먹기인데요. 그랬던 이유는 뭘까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가득 찬 날입니다. 날씨도 매우 추운 게 정상, 날이 따뜻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을 정도인데요. 사람들은 이대로 밤이 길어지다가 영영 아침이 안 오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빛의 양기가 가득한 음식인 팥죽을 먹어서 음기를 쫓아내려 했던 거죠. 이 팥죽으로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요. 잡기를 쫓는 주술 행위의 일종으로 장독, 곡간, 헛간, 방 등 집안 곳곳에 팥죽을 조금씩 놔뒀고요. 할머니는 알아듣지 못할 주문을 외우며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에 벽에 뿌리곤 했죠. 또한 동지 팥죽이 잔병을 없애고 건강을 불러온다는 믿음이 전해지면서 전염병이 돌 때면 팥죽을 쏘어 길에 뿌리거나 우물에 넣기도 했다는, 밤이 긴 동지, 조상님들은 오히려 태양이 되살아나는 상서롭고 기쁜 날로 여겼습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짧아지던 낮의 길이가 다시 길어진다는 건데요.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의미, 설 다은가는 작은 설이라 부르며 다양한 세시풍속을 지켜왔죠. 70년대 동짓날에는 온 가족이 시골 할머니 댁으로 모이곤 했습니다. 집안 여러 곳에 놓아두었던 동지 팥죽이 식으면 다 같이 먹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고요. 각자 나의 수만큼 새알심을 넣어 먹었죠. 설날 떡국이 아닌 동지 팥죽을 먹어야 비로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팥죽은 겨울철 별미 음식으로 평상시에도 즐겨 먹긴 했습니다. 특히 도시의 시장 죽집의 단골 메뉴였는데요. 적어도 6시간 이상 불을 떼면서 팔팔 끓여야 했던 팥죽. 새벽 영업을 위해서 밤새 팥죽을 끓였고요. 아궁이의 열기가 어마어마했다는, 부작용으로 겨울이면 팥죽집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문기사가 종종 보이곤 했죠. 작은 설로 불렸던 동짓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요즘과 달리 오랜만에 다른 가족들 얼굴도 보고 맛있는 팥죽을 먹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니 온 집안이 왁자지껄했는데요. 올해 동짓날은 12월 21일이라는데 기억해뒀다가 팥죽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미료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최초의 한국산 화학조미료는 미원입니다. 국, 찌개, 국수, 조림 등 거의 모든 한식 요리에 어울려서 밥상 해결사로 급부상했고요. 주부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죠. 모든 조미료가 미원으로 통칭될 만큼 조미료의 대명사가 된 건데요. 70년대에는 예쁘게 포장된 미원을 선물하는 게 유행이었고요. 당시 최고 여배우라면 미원 광고 모델을 거쳐야 했죠. 이렇게 잘 되는데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삼성과 LG의 가전제품 경쟁과 더불어 세계의 전쟁으로 꼽히는 일명 조미료 전쟁이 벌어집니다. 만나니, 미성, 육미소, 진미, 마크만 등 여러 제품들이 나왔지만 결과는 대패, 미원의 비비수조차 없었죠. 이때 삼성 계열사였던 제일제당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맛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미풍을 출시. TV는 구경하기도 어려웠던 시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신문 광고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칩니다. 파격적인 경품 광고까지 진행하는데요. 1970년 1월 미풍 봉지 5장을 보내면 선착순 10,000명에게 고급 스웨터를 준다는 것. 미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선착순 10,000명에게 무려 순금 반지를 내걸었다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파격적 경품 행사에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는데요. 그 후 릴레이로 끝없는 경품 전쟁을 벌였죠. 주부들은 너도 나도 경품 욕심에 필요 이상의 조미료를 사다가 다른 그릇에 옮겨 담고 포장지를 보내기 바빴는데요. 음모협서로 우체국이 큰 돈을 벌었다고 할 정도였다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사행심을 자극한다며 경찰 당국이 단속에 나서기에 이르렀고요.
결국 두 회사에서 사은잔치 중지 성명서를 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죠. 그러나 경품잔치 후에도 여전히 만년 2인자였던 미풍, 오죽하면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식이고 두 번째가 골프요, 세 번째가 미원이라고. 그래도 제일제당은 물러서지 않고 1975년 새로운 조미료를 출시하는데요. 바로 다시다. 입맛을 다시다에서 따온 순 우리말로 쇠고기 국물 맛으로 차별했고요. 저렴하게 고기 맛을 낼 수 있는 비법으로 금세 핫해졌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다시다 성공의 1등 공신은 배우 김혜자 씨였는데요. 그래 입맛이야 라는 광고가 제대로 먹혔죠. 이후 무려 25년간 우리나라 최장수 광고 모델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는. 위기감을 느낀 미원이 만나라는 신제품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하네요. 경품으로 순금 반지를 1만 개나 뿌렸다니 새삼 놀랍네요. 과거 명절 귀성 풍경, 아니 귀성 전쟁이죠. 전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던 서울역. 사람들은 표를 구입하기 위해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열차는 자리가 부족해 선반 위까지 올라 얹혀가기도 했죠. 하지만 몸은 고단했어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한아름 챙겼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옛날 명절 인기 선물 세트. 60년대는 설탕, 70년대는 조미료였죠. 80년대 참치캔의 등장은 추석 선물의 트렌드를 한방에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참치를 잡아 해외에 수출하던 동원사업, 판로가 막혀 수출이 어려워지자 국내 내수시장을 겨냥한 가공식품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1982년 우리나라 최초의 참치캔, 동원 참치캔이 출시됩니다만 국내에서는 생소한 식품이었던 참치, 시장 반응이 별로일 수밖에 없었죠. 동원 참치는 우선 참치를 알리는 데에 집중합니다. 식품 매장, 유원지, 야구장, 기차역, 등산로 입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참치를 넣어 끓인 김치찌개 시식 행사를 펼치며 참치의 맛을 전파했고요. 인기 배우 백일섭을 모델로 내세워 광고도 진행하죠.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이 참치캔 빠르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밥과 잘 어울리는 우리나라 참치캔, 샐러드나 샌드위치 토핑에 어울리는 황다랑어를 사용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밥 반찬으로 더 적당한 가다랑어를 사용하거든요. 특유의 고소하고 기름진 맛, 맵고 칼칼한 한식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고요. 김치찌개는 물론 비빔밥, 계란말이, 김밥 등 수많은 요리와 굉장한 케미를 자랑하면서 스팸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가 되었죠. 하지만 또 다른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만치 않은 가격. 강치 짜장면 한 그릇은 800원, 참치 한 캔당 가격은 1000원으로 장바구니에 손쉽게 담을 만한 제품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참치캔은 서민 음식 이미지이긴 하지만 가격이 센 편입니다. 가공 작업의 대부분은 수작업, 손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평균 270여 개의 가시가 있는 참치 통조림용 가다랑어, 맨손으로 살코기를 만져가며 아주 작은 가시까지 일일이 발라내야 하는데요.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서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예 고급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선진국형 식품이란 걸 각인시키며 중상류층을 집중 공략한 건데요. 이거 제대로 먹힙니다. 1984년 최초로 선보인 참치캔 선물 세트. 고급스러운 게 명절 선물용으로 딱이었고요. 30만 개 이상 팔려나가면서 선물 세트계의 절대 강자로 등극, 명절 필수템이 된 거라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국민 반찬 참치캔.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니 몰랐던 사실이네요. 80년대 매년 여름이면 농촌 곳곳에서 들려오던 소식이 있습니다. 대학생 농활대의 방문 소식. 대학가에서 이어져온 전통으로 흔히 농촌 봉사활동으로 알고 있지만 시작은 농민학생 연대활동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과거 농촌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지식인들. 60, 70년대까지만 해도 농활은 봉사라기보다는 농민과 학생 간의 연대를 다지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농활의 전성기는 80년대. 점차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면서 대중화되는데요. 사회운동적 성격보다는 일손 돕기에 집중.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할 일종의 버킷리스트가 됐죠. 보통 7월 중순부터 열흘 혹은 보름 동안 실시되었는데요. 미리 농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2, 3일 정도 소양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때 간단한 농사 방법과 레크레이션, 농촌에서의 생활태도 등을 배웠다는. 마을에 들어선 농활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장님과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드리기,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인근 폐교에 짐을 풀었습니다. 학교에 이름을 걸고 하는 활동인 만큼 엄격한 규칙하에서 생활했는데요.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여러 규율을 적은 대자보를 벽에 붙여놓곤 했죠. 식사도 새끼 모두 직접 준비해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가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죠. 복장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남학생들은 우통을 벗으면 안 되고 여학생들은 짧은 치마나 반바지는 가능한 자제해야 했죠. 그냥 몸빼에 고무신이 최고였다는. 학생들은 풀베기, 비료살포, 하우스 관리 등 다양한 농사일에 맞춰 땀을 흘렸는데요. 농화를 탐탁치 않게 여긴 농민들도 있긴 했습니다. 농사일에
일에 익숙치 않은 대학생들, 가장 쉬운 풀뽑기도 제대로 못해서 일을 2번 하게 되고요.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민폐라는 것. 그래도 마을에 활기가 돈다며 반겨주는 어르신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에게 꼭 새참과 막걸리를 가져다 주곤 했죠.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는 총화 시간을 가진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같이 간 학우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과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친해졌고요. 도시에서 벗어난 한적한 농촌에서 여유를 느끼는 낭만이 있었죠. 실제로 커플도 엄청 많이 탄생했다는 이랬던 농활. 90년대 이후 신청자 수가 줄면서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하네요. 70년대는 아이스크림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빙과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아이스크림들이 줄줄이 출시됐는데요. 먼저 1970년 출시된 브라보콘, 국내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입니다.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품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는데요. 이 브라보콘에는 재미있는 뒷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매력 포인트인 초콜릿 꽁다리, 워낙 인기라 후발주자인 월드콘을 비롯해 국내 아이스크림 콘 대부분이 끝부분에 초콜릿을 장착하는 게 국룰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거 실수로 우연히 탄생한 겁니다. 콘이 아이스크림의 수분을 머금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쪽에 해놓은 초콜릿 코팅, 이게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흘러내려 보였던 것. 의외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자 아예 제조법을 변경해 제품을 찍어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1972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던 판문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며 북측 대표단에 브라보콘을 건넸는데요. 브라보콘을 맛본 북측 대표단, 미제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신나서 상표와 회사 주소까지 보여주며 국산 제품임을 확인시켜줬고요. 국민들은 괜히 뿌듯했다고 하네요. 60년대 출시에 전국을 뒤흔들었던 국내 최초의 대량 생산 아이스크림인 삼강하드. 72년 맛도 품질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후속작이 나옵니다. 아 맛난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는 아맛나. 콩팥 시럽을 감싸고 있는 우유 얼음, 달달하고 부드러운데 간간히 팥이 씹혀 단번에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요. 아재 아이스크림의 대명사로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죠. 76년 출시된 바밤바도 대표적인 올드픽 아이스크림입니다. 단맛과 꿀맛을 함께 느낄 수 있고 중간중간 섞여있는 조각난 밤이 포인트라는. 70년대에는 쭈쭈바 1세대가 열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50원의 가격으로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찌나 잘 팔렸는지 얼릴 시간도 부족해 일단 튜브에 담아 액상으로 출고 후 소매점에서 얼렸다는 전설도 전해지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스크림은 분유를 사용한 것이 주류를 이뤘던 시절. 투게더는 국내 최초로 원유를 넣은 정통 아이스크림입니다. 아버지 월급날 같은 특별한 날 온 가족이 모여 먹는 고급 아이스크림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자동화 설비를 갖추지 못했던 초창기에는 마치 베스킨라빈스처럼 사람이 직접 아이스크림을 용기에 퍼담았다고 하네요. 맛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장수 아이스크림들. 70년대도 맛잘알이었네요. 70년대에도 이맘때쯤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화려한 트리가 놓이던 서울시청 앞 백화점과 상점들은 앞다투어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고요. 집에서는 전기구이 통닭과 함께 제과점에서 사온 버터크림 케이크로 성탄절 분위기를 냈죠. 또한 크리스마스 이브는 70년대부터 젊은이들이 즐기는 날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마음 놓고 놀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1961년부터 1982년까지 지속된 야간 통행 금지 제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만약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가까운 파출소에서 지내다 통행금지가 해제될 무렵에야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이 통금이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날이 있었으니 연말연시와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거죠. 이날만 오기를 고대하던 청춘들,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집결 장소는 다름 아닌 명동.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썰어 나눠 먹고 가방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신 뒤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캐롤 소리를 들으며 손잡고 명동거리를 걷는 게 데이트 필수 코스였다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구름 같은 인파로 유명했는데요. 발 디딜 틈이 없어 이동조차 힘들었고요. 방송국에서는 중계차를 보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명동거리 풍경을 생중계하는 것이 연례 행사였죠. 몇몇 음식점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적은 크리스마스 전용 메뉴판을 내놓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명동이 유독 붐볐던 이유는 뭘까요? 명동 성당과 영락교회 등 유서 깊은 대형 기독교 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기념일인 크리스마스, 성탄 미사와 예배에 참여하기
참여하기 위해 신자들이 몰려들었죠. 또한 70년대 명동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클래식 다방인 돌체다방과 미두파 백화점, 국립극장, 그리고 포크의 성지 세시봉이 있었죠. 최고의 예술가들의 주 활동 무대였고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사람 구경하러 명동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 시대의 최고 인기 장소로 전성기를 누렸던 명동.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구세군 자선 냄비와 노란 전구들, 노점상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까지 이상하게 명동에만 가면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었다고 하네요. 겨울이면 캐롤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신난 1인. 우리 빠방이들도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네요. 혼분식 장려운동과 밀가루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꽃피우기 시작한 우리나라 빵 문화. 70년대 학창시절을 지낸 이들에게 빵집은 잊을 수 없는 낭만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데이트 장소였거든요. 지금은 보통 카페를 가지만 당시만 해도 중고등학생들이 다방을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기껏 가봐야 빵집이 고작이었죠. 그래서 젊은 층에게는 빵집, 중장년층에게는 다방이 만남의 장소였다는 그 시절 빵집 창문을 들여다보면 서너 명씩 짝을 지어 즉석 만남을 하는 젊은 남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음료수는 우유가 콩물, 접시에 빵을 산처럼 담아 아주 큰 포크를 하나씩 나눠줬죠. 이럴 땐 절대 손으로 안 먹고 점잔을 빼며 큰 빵을 통째로 포크로 찍어서 들고 먹었다고 하네요. 옛 70년대 빵집의 주력 메뉴는 단팥빵, 소보로빵, 크림빵, 곰보빵, 소라빵 등. 이외에도 형광등이 켜져 있는 진열장 안에는 몇 개의 케이크와 함께 오란다빵, 사라다빵, 덴마크빵처럼 이름조차 생소한 빵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뉴욕 제과, 나폴레옹 과자점, 태극당은 성지로 통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명 빵집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태극당, 큼지막한 야채 사라다로 유명했습니다. 부드러운 빵 안에는 각종 채소와 감자를 으깨 만든 샐러드가 가득 들어있었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었죠. 1970년대에 개발한 모나카 아이스크림의 인기는 전국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부드럽고 바삭한 과자 사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꽉꽉 채워 넣어 진한 바닐라 향과 우유의 고소함이 입안에 퍼졌다고. 대전 성심당의 대표 상품은 튀김 소보로입니다. 팥소가 듬뿍 들어있고 기름에 한번 튀겨낸다는 게 특징인데요. 고소한 맛에 지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군산 이성당 하면 떠오르는 빵은 단팥빵과 야채빵입니다. 단팥빵은 일반 빵에 비해 앙금이 2배 이상 들어가 빵 자체가 단단하고 두툼하고요. 야채빵은 양배추, 당근 등 각종 채소로 속을 가득 채워 느끼하지 않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았다고 하죠. 그 시절 잼민이라면 짜장면 다음으로 좋아했던 먹거리였던 빵. 빵집에서 어머니가 시켜주신 소보루빵을 먹을 때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는데요. 갑자기 소보루빵 땡기네요. 전세계 삼겹살은 한국으로 모인다는 말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못 먹지만 서양에서는 기름이 많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부위,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상황인데요. 대패 삼겹살, 냉동 삼겹살, 벌집 삼겹살, 오겹살 등 삼겹살은 시대에 따라 변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삼겹살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31년 발간된 조선 요리제법 세겹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사실 한반도에서 돼지고기는 즐겨 먹는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잔반이나 분뇨를 먹여 키우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과거의 토종돼지. 냄새가 심하고 위생적이지 못했고요. 먹더라도 강하게 양념을 한 뒤 삶거나 쪄냈죠. 이랬던 돼지고기 20세기 들어 갑자기 인기가 폭발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먼저 미국산 옥수수 사료의 세계적 보급 덕분입니다.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양돈 산업 육성의 발판이 됐고요. 바뀐 사료 덕에 잡내가 싹 사라지면서 생고기를 그냥 구워 먹는 게 가능해졌죠. 광부들 사이에서의 입소문도 한몫했습니다. 기름진 삼겹살이 기관지에 낀 석탄가루를 씻어준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최고의 음식으로 꼽혔던 건데요. 탄광촌에서는 삼겹살을 주로 돌구이로 먹었습니다. 평평한 돌을 불판 삼아 고기를 구워 먹기. 기름이 쫙 빠져서 고기 맛이 담백했다고 하죠. 동네 개울가마다 돌구이를 해먹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았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도 황사의 삼겹살이 좋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70년대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삼겹살 소비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건 1980년대 초입니다. 수출이 뜸해지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으로 풀리게 된 질 좋은 돼지고기. 전체 고기 소비 비율의 50%를 차지하면서 대세가 되는데요. 80년대 삼겹살 1인분 가격은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비싼 소고기와 달리 부담 없는 가격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었고요. 단백질과 지방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장점까지 있었죠. 사는 게 팍팍했던 서민들에게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은 즐거운 소확행이 되었다는. 여기에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보급되면서 백반집에서도 앞다투어 삼겹살을 구워 팔았고요. 각 가정에서는
이후로는 주말에 정육점에서 고기를 떼와 삼겹살을 직접 구워 먹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국민 음식이나 도시인의 영양 공급원으로 정착한 삼겹살, 계절과 장소도 가리지 않았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삼겹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물놀이 후 먹기. 그 시절 산과 계곡은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인파들로 가득했고요. 고기불판과 버너는 나들이 필수템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요즘 삼겹살은 너무 비싸게 느껴지네요. 70년대 겨울 전 국민이 즐겼던 스포츠가 있습니다. 스케이트. 겨울철 최고의 묘미로 335 짝을 지어 하루 종일 스케이트를 타다가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지금처럼 실내 스케이트장이 흔하지 않았던 옛날, 다들 어디서 놀다 왔던 걸까요? 의외로 스케이트를 탈 만한 장소는 넘쳐났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 얼어붙은 농가 저수지로 나가기만 하면 오케이. 어디서든 즐거운 함성이 터져나왔죠. 특히 한강은 시민들에게 겨울 스포츠의 천국이었습니다.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2번에서 4번 교각 사이 예로부터 한강 결빙을 관측해온 지점인데요. 과거 노량진 나루터가 위치했던 자리로 배를 타고 측정하기 용이했기 때문이죠. 얼음 아래로 물이 보이지 않아야 한강이 얼었다고 인정하는데 지금은 얼어봤자 5cm 정도? 그러나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무려 30에서 50cm, 얼음 두께가 성인 무릎 높이에 달했습니다. 강 전체가 얼어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도 끄떡 없었죠. 그 시절 겨울 한강 풍경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좀 추워졌다 싶으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몰려나오던 사람들, 어린이, 학생, 군인 할 것 없이 한강대교 아래에서 신나게 스케이트를 탔는데요. 탁 트인 한강 위 음반에서 겨울바람을 가르며 스케이트를 타는 기분 상상 이상이었죠. 한켠에서는 어르신들이 얼음 낚시를 즐겼습니다. 지금보다 물이 맑아 팔뚝보다 큰 잉어가 잡혔다고. 한강은 전국 빙상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이기도 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장소. 다만 시민들이 하도 많아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하는 데에 지장이 많았다고 하네요. 심지어 서울 시내에 있는 고궁의 연못에서도 스케이트를 타게끔 허용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전궁인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누각 경회루, 한겨울 경회루 연못은 시민들의 인기 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문화재에서 스케이팅이라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당시에는 궁궐 안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이용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덕수궁과 창경궁 연못에서도 운치 있는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었다고. 이쯤 되니 학생들이 겨울에 받고 싶어 했던 최고의 선물은 스케이트화였습니다. 어쩌다 생기면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요. 뭐 없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스케이트를 빌려주고 스케이트 날을 갈아주던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동네 곳곳이 야외 스케이트장이었던 70년대. 스케이트를 타고 따끈한 코코아 한 잔 마시는 게 그 시절 겨울의 소확행이었다고 하네요. 62년 식품위생법이 실시된 이래 많은 식품 공장들이 생겼습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각 회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개발에 몰두했고요. 저마다 간판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킵니다. 과자계의 지존이라 할 수 있는 새우깡과 초코파이도 이때 탄생했는데요. 1972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스낵이 있습니다. 조리퐁. 미국 가정에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 시리얼을 벤치마킹. 국민 간식 뻥튀기를 응용해 우리 입맛에 맞는 한국형 시리얼을 개발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밀쌀이 주재료로 선정됐고요. 고르게 입힌 시럽 덕분에 우유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좋았죠. 하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자를 우유에 말아먹는다고? 굳이? 아직 시리얼이 낯설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주한 미군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서서히 전국적인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네요. 가방에 앉아 커피에 에이스를 찍어 먹기. 그 시절 가장 힙하다고 여겨진 문화 중 하나입니다. 74년 출시된 에이스는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단맛과 짠맛의 조화,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리 없이 우아하게 과자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인기 비결이었죠.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과자 맛동산은 75년에 출시됐습니다. 원래 이름은 맛보다였지만요, 임팩트가 없어서일까요? 판매 부진으로 6개월 만에 브랜드를 접었다고. 이후 고소한 맛이 모여있다는 의미의 맛동산으로 재출시, 메가히트를 기록합니다. 소득은 적고 가족은 많았던 70년대, 다른 스낵 제품보다 2배 이상 양이 많아 맛동산 한 봉지면 과자 파티가 가능했죠. 맛의 비결은 반죽 숙성 과정에 있습니다. 반죽 안에 풍부한 공기층이 생겨나 기름에 튀겨도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요. 특이한 건 발효 과정 중 맛동산에게 국악을 들려준다는 점. 꽹가리와 징소리 덕분에 효모의 활동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죠. 맛동산 얼마나 잘 팔렸냐면요, 롯데제과에서 내놓은 분비나 오리온에서 만든 도르리 이외에도 맛동네, 맛대장, 맛풍년, 맛참깨, 맛나니, 맛진짜 무려 20종의 카피 제품이 출현. 하지만 전부 맛동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 손녀와 함께 즐겨 먹게 된 70년대 장수 과자들. 오래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초장수 국민 아이스크림들 거의 다 80년대에 나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월드콘 86년 출시된 콘 아이스크림입니다. 마침 멕시코 월드컵이 열리던 해이기도 하고 크기와 용량이 다른 콘 제품보다 커서 월드콘이라고 명명했죠. 여기에 초콜릿과 땅콩 토핑을 더해 차별화를 줬는데요. 월드콘 꼬다리가 제일 맛있죠. 예전에는 플라스틱 고깔도 달려있었다는 사실, 초콜릿이 손에 묻지 않아 좀 더 먹기 편했다는. 85년 출시된 구구콘은 초콜릿과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에 캐러멜 시럽, 땅콩과 두꺼운 초콜릿 5가지 재료가 어우러진 5급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원래는 300원이었지만 가격을 500원으로 인상하는데요. 그래서 500원입니다. 고급 재료들을 강조하며 가격 인상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광고가 히트를 쳤죠. 딸기 맛과 사과 맛의 조화, 스크류바는 입안에 넣고 돌리면서 먹는 게 특징인데요. 지금도 CM송의 전설로 손꼽히는 광고 노래.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삐삐 고였네 들쑥날쑥해. 사람들을 제대로 세뇌시켰죠. 1981년 출시된 빠삐코도 마성의 CF송으로 유명합니다. 올여름 너희는 빠삐코에 맡겨 다운. 지금 들어도 중독성 쩌는데요. 초창기에는 초코맛 말고도 우유맛, 딸기맛, 팥맛 등 다양한 맛이 있었죠. 다음은 돼지바입니다. 돼지랑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데 어쩌다 돼지바가 된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83년 돼지에 출시됐기 때문 듬뿍 들어있는 딸기 시럽이 트레이드마크이지만요. 초창기에는 딸기 시럽이 없었다는 사실. 96년부터 딸기 시럽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꺼내기만 해도 쿠키가 와르르 쏟아졌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너프를 많이 받아 양이 적어졌다는. 옥매화가에서 매를 맡고 있는 메가톤바, 메가톤급으로 크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카라멜을 그대로 얼린 듯한 쫀득쫀득한 캐러멜 맛이 특징. 나름 마니아층이 굳건하다고요. 86년에 출시된 수박바, 원래는 수박맛 바였습니다. 수박 모양을 그대로 살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의외로 초록색 부분이 더 맛있다는 사람들, 그 둘을 뒤바꿔 놓은 거꾸로 수박바가 등장했고요. 씨앗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씨 없는 수박바를 선보이기도 했다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장수 아이스크림들, 특히 아이스크림은 습관적으로 아는 맛을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월드콘, 구구콘, 스크류바, 조스바, 메가톤까지 라인업 미쳤네요.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를 덮친 건 굶주림이었습니다. 50~60년대 베이비붐으로 인구는 매년 3%씩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주식인 쌀이 부족했던 건데요. 쌀 생산량이 답보를 거듭하면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죠. 보통 쌀을 아껴 먹기 위해 보리쌀을 섞거나 멀건죽을 끓여 먹었다는. 그나마 보릿고개를 넘겨주던 보리마저 흉년을 맞을 때면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딸이 있다면 숟가락 수를 줄이려고 도시의 식모살이로 보냈고요. 소식이라도 끊기면 영영 못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너무 배고플 때는 허기를 달리기 위해 물을 들이켜고 허리끈을 졸라맸던 시절. 평생 소원은 흰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고 죽는 거라고 다들 임모아 말했죠. 이쯤 되자 생산성이 좋은 벼 품종 개량은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북아에서 재배하는 자포니카형과 흔히 안남미라 불리는 동남아의 인디카형으로 나뉘는 벼. 여러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1971년 이 두 품종을 교배하여 얻은 기적의 벽시 개발에 성공합니다. 생산성이 비할 바 없이 높았는데요. 기존의 벼보다 40알 정도 많고 키가 작아 잘 쓰러지지 않았죠. 정부는 이 새로운 벼에 통일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재배에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는데요. 인디카종과 자포니카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통일벼. 모양새는 자포니카종 같았지만 맛은 푸석푸석한 인디카종에 가까웠습니다. 맛이 없다며 농민들이 기피한 건데요. 하지만 아직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맛이 없더라도 충분히 먹이는 게 정부의 1차적 목표였고요. 논을 강제로 갈아엎어서라도 통일벼를 심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껏 재배하던 쌀을 모두 통일벼로 바꿨고요. 1972년 가을 쌀 생산량은 처음으로 30만 석을 돌파. 77년에는 600만 톤의 쌀을 생산하면서 쌀 자급률 100%를 이루게 되죠.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쌀의 자급자족에 성공한 건데요. 국민들은 그동안 한이 맺혔던 흰 쌀밥을 원 없이 먹었고요. 14년 동안 금지됐던 쌀 막걸리 제조를 허가했죠. 급기야 쌀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초과해 해외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고. 이후 1980년대 냉해와 병에 더욱 강한 일품벼와 같은 품종의 자리를 내줄 때까지 통일벼는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던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줬죠. 밥맛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식량난을 해결해준 고마운 품종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먹거리가 귀했던 옛날 과자 하나를 두고도 누나 동생과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곤 했다는데요. 여기 화려하게 포장된 커다란 상자, 정체가 뭘까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80년대 어린이들의 최고의 선물로 웬만한 과자는 전부 담겨 있었는데요. 이거 하나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였죠. 국내 주요 제과 회사들은 60년대부터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생산했습니다. 70년대에는 설날,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출시하는 상품이 됐고요. 베이비붐으로 어린이 인구가 급증한 80년대에는 아이들을 위한 대표 선물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자갈치, 홈런볼, 오야스, 프렌치파이 등 각종 장수 과자들이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다는.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인기가 식기 시작합니다. 선물로 먹거리보다는 게임기나 전자기기를 선호했던 아이들, 눈높이가 변해버린 거죠.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과자를 골라 포장해야 했던 종합 선물 세트. 인건비 부담도 큰데 수요가 떨어지니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였고요. IMF가 닥친 1997년에는 아예 생산을 포기해버리면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라고. 80년대 추억의 인싸템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추억의 델몬트 주스병. 83년 국내 첫 선을 보인 델몬트 주스는 역사의 길이 남을 광고 문구를 남깁니다. 브라질에서도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델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고급스러운 맛으로 부의 상징이 되는데요. 주스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공병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마신 주스병을 잘 씻어서 물병으로 활용하기. 보리차를 담아 보관하는 게 국룰이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던 게요. 1.5리터짜리에 두툼하고 튼튼한 이 유리병, 입구도 널찍한 데다 미끄럼 방지 처리된 손잡이, 게다가 공짜, 버릴 이유가 없었죠. 가벼운 페트병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요긴하게 잘 쓰이던 아이템이었다는. 81년 출시된 1리터 코카콜라도 있습니다. 기존의 355ml 병 제품보다 훨씬 큰 획기적인 상품이었는데요. 주 소비 타겟을 주부들로 잡고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당시 42세였던 사미자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죠. 셀링 포인트는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 1리터에 470원, 병 보증금은 60원, 작은 병 3개를 사는 것보다 122원이 저렴했다고 합니다. 반응은 성공적이었던 게요. 3명 이상 모이는 모임에는 늘 1리터 유리병 코카콜라가 있었다고. 지금 봐도 탐나는 델몬트 물병과 1리터 콜라. 과자 종합 선물 세트는 어릴 적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그립네요. 고속 성장기였던 1970년대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핫하게 떠올랐던 음식들이 있는데요. 먼저 족발. 돼지고기 수출 후 도축장에 남아돌았던 돼지족발. 시중에 헐값에 유통됩니다. 저렴한 돼지 다리살을 척척 썰어서 새우젓을 찍어 먹기.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든든한 메뉴로 떠올랐죠. 족발이 가장 유명한 곳 단연 장충동이죠. 맨 처음 문을 연 한 식당의 주인. 초창기에는 빈대떡을 주 메뉴로 했지만요. 든든한 술안주를 원했던 손님들의 요구에 고향 평안북도에서 먹었던 족발 요리를 손님상에 내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을 탑니다. 인근에 족발집이 줄지어 형성되는데요. 마침 장충체육관에 모여든 관중들이 간식거리로 족발을 선택하면서 제대로 호황을 누렸죠. 얼큰한 국물이 매력적인 면 요리 짬뽕. 중식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매번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짬뽕은 일본식 중화요리인 나가사키 잠폰에서 비롯된 요리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 건너왔지만요. 진한 돼지뼈 육수로 만든 느끼한 국물 요리. 별 반응은 없었죠. 그랬던 짬뽕이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1970년대 초반입니다. 돼지뼈보다 가벼운 맛을 내는 닭뼈로 육수를 냈고요. 고춧가루를 듬뿍 첨가하면서 확 매워졌죠. 그렇게 원조인 나가사키 짬뽕과는 확연히 다른 음식이 되었다고 하네요. 떡볶이가 길거리 음식으로 크게 번창한 것도 7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남아돌게 된 쌀, 덩달아 떡볶이 자판도 부쩍 늘었습니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데요. 특히 신당동에서 포텐이 터졌죠. 70년대 중반 보급된 프로판가스도 떡볶이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햄버거는 생각보다 일찍 알려진 음식입니다. 미군 부대 인근에 개업한 햄버거 노포들. 고향을 그리워하던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했죠. 다만 원조와는 살짝 거리가 있는 레시피. 햄버거보다는 사라다빵에 가까웠죠. 햄버거는 70년대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휴게소 인기 메뉴이기도 했는데요. 원가 절감을 위해 패티는 어묵으로 대체했다고 하죠. 그러던 1979년 드디어 최초의 토종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문을 엽니다. 고급 음식으로 여겨지면서 중산층의 특별한 외식거리로 떠올랐고요. 오픈 당시 아침 일찍부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문전성시를 이뤘는데요. 처음으로 도입된 셀프 서비스. 매장 곳곳에 설명을 붙여놨는데 이걸 메뉴 이름으로 착각한 손님들이 셀프 서비스 2개 주세요를 외치곤 했다고. 지금은 한국인 국룰 메뉴가 된 70년대 유행 음식들. 이렇게 보니 신기하네요.
80년대 여름 휴양지에 가면 형형색색의 특이한 패션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대중문화가 폭발한 시기인데요. 컬러 TV가 보급되면서 화려한 무대와 스타들의 패션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교복 자율화가 맞물리면서 청소년들도 좋아하는 스타의 옷차림을 많이들 따라했죠. 여름이면 한결 가벼워지는 옷차림, 이맘때면 늘 등장하는 원피스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와 땡땡이 원피스 동시에 유행했는데요. 휴가지 분위기 내기 딱 좋았죠. 특히 물방울 무늬는 디스코 열풍에 힘입어 당대 여주인공들도 즐겨 입었을 만큼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는, 어깨에 과도한 뽕을 넣는 파워숄더도 유행했습니다. 자기 체형보다 큰 옷을 입는 오버사이즈, 사실은 남성적 요소를 강조한 것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남자들은 여름하면 백바지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흰 면바지에 욕심을 내는 남자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소화하기 어려운 아이템인 만큼 기피 대상으로 낙인 찍히면서 이때부터 백바지라고 불렸다는,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스타일, 청청 패션을 빼놓을 수 없죠. 청자켓과 청바지를 함께 매치하는 건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줘서 여행지로 향하는 버스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죠. 일명 잠자리 선글라스, 고잉 선글라스도 필수템이었습니다. 잠자리 눈 모양의 렌즈, 검정, 갈색, 빨강, 노랑 등 컬러도 다양했고요. 금태나 은태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죠. 대부분의 얼굴형에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해줘서 다들 하나쯤 있었던 템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렌즈가 무조건 얼굴의 절반을 덮어버릴 정도로 커야 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부터 입은 것으로 알려진 돌핀 팬츠입니다. 옆부분이 살짝 트인 모서리가 둥근 바지, 여름에 여성들이 짧은 추리닝 용도로 편하게 입고 다녔는데요. 이거 사실은 남녀 공용입니다. 영어로는 돌핀 쇼츠. 이 바지를 처음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돌핀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80년대 미국 육상 경기에서 남녀 공용으로 입었던 짧은 운동용 반바지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미식 축구 선수들입니다. 짜자잔, 배꼽 뒤에 꽉 끼는 돌핀 팬츠. 신기한 게 일반 대중은 물론 할리우드 스타들도 즐겨 입었을 만큼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네요. 패션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빠른 속도로 바뀌는 우리나라 식문화 트렌드, 슈니발렌, 마카롱, 약과, 탕후루 등 매년 유행하는 디저트가 다르고 관련 매장들도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지만요. 매년 겨울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변함없이 쏠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붕어빵. 찬바람이 부는 거리를 걷다 보면 풍겨오는 지나칠 수 없는 냄새, 말랑말랑한 밀가루 반죽에 달달한 팥, 영하의 날씨에도 줄을 서게 만드는데요. 붕어빵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건 70년대가 그 시작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풀빵이 대세였는데요. 값싸고 따뜻했던 풀빵, 그 이름 속에는 배고팠던 시절에 사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조차 넉넉히 쓸 수 없던 시절, 도배를 할 때 접착제 용도로 밀가루를 개어 만든 풀처럼 묽은 반죽으로 구웠다고 해서 풀빵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후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붕어빵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데요. 붕어빵 틀과 리어카만 있다면 장사 싹 가능. 초기 투자 자본이 적어 불황기 손꼽히는 창업 아이템이 되면서 겨울의 아이콘으로 등극합니다. 이 붕어빵, 일본의 동이빵 타이야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1900년대 밀가루 반죽에 팥을 넣고 구운 빵이 유행했던 일본. 처음에는 동전, 야구배트, 비행선 등 다양한 틀에 찍어냈지만요. 그중 생선 모양 틀에 구운 도미빵이 메가히트를 칩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최고급 생선이었던 도미, 단단한 머리와 지느러미의 가시가 무사의 갑옷과 투구를 상징한다고 해서 연애 요리로도 인기가 높았는데요. 그 귀한 도미를 빵으로라도 먹어보자는 서민들의 욕망에서 탄생한 거죠. 이 도미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장 친숙했던 생선인 붕어로 바뀐 건데요. 붕어빵은 시간이 흐르면서 화려한 변신을 해왔습니다. 첫 베리에이션은 잉어빵,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분명한 맛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반죽이 두껍고 바삭한 붕어빵과 달리 잉어빵은 반죽이 얇아 앙금이 비치고 좀 더 기름지다고. 팥으로 통일되었던 속재료도 슈크림, 초콜릿, 피자, 고구마 등 다양해졌고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채워넣고 갖가지 토핑을 뿌린 붕어빵 아이스크림, 햄, 베이컨, 달걀을 넣은 붕어빵 샌드, 고소한 버터의 풍미가 가득한 페스츄리 붕어빵, 이외에도 작은 미니 붕어빵과 어린아이만한 대왕 붕어빵까지 뇌절에 뇌절을 거듭하는 중인데요. 그만큼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위상이 높은 붕어빵. 언제 붕어빵 기계를 만날지 모르니 항상 주머니에 1000원쯤은 넣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지만요. 최근에는 보기 힘든 귀한 음식이 됐죠. 왜 우리 집은 붕세권이 아닌 건지 안타깝네요.